조금 빅스 같은 거 좀 봐야 돼요. 느낌도 미국 주식시장이 좀 움직임이 좀 적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루에 막 2%씩 오르고 내리고 하면 이런 분위기로 가면 그냥 격 내려요. 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됐는데 그게 미국에 있는 돈들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약세가 된 걸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뭐 100일은커녕 100일의 반도 안 됐습니다. 네. 트럼프 지금 2기 출범 이후 대충 어떻게 요약이 되세요? 조금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트럼프가 당선된 게 11월 5일인가요? 11월 네, 5일이고 11월 11월 5일 날 투표가 있었고 네. 선거가 있었고 그렇죠. 11월 6일 날 이제 다 그래서 확정이 11월 됐죠. 5일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1월 20일 날 취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묘하게 딱 그 자리입니다. 그죠? 딱 그 자리예요.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오랜만에 방송 출연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봤는데 네. 너무나도 그 자리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선된 게 11월 5일이고 취임한 게 1월 20일이잖아요. 예. 그때까지의 분위기와 그 다음 분위기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그럼 대표님, 네. 제가 지금 오늘 마침 이 인포맥스 차트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지금 S&P 500이거든요. 네네. S&P 500인데 연할이 11월 6일이니까 이날 선거가 있었고 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예. 그 다음 날 그냥 그날 밤에 일찌감치 네. 개표가 다 끝나기도 전에 뭐 압도적으로 예. 이겼으니까 그 다음 일을 개법을 해버립니다. 예. 이날만 2.53% 오르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위치니까 거의 그 위치고요. 예. 예. 그럼 취임한 날이 이날이에요. 네. 언제 취임한 날이 이 무렵입니다. 그렇죠. 1월 20일 연 무렵인데 네. 그냥 1월 20일 날 취임식 하는 날 그날 마틴 루터 킹 데이라서 이제 장은 쉬었고 네. 이제 취임 이후에는 이렇게 됐고요. 네. 지금 요 200일선 와 있고 네. 요게 지금 그거면은 저 주식이면은 금리하고 금리도 한번 달러 쪽은 보여드릴까요? 더 극명합니다. 금리 쪽은 이거는 그냥, 금리 쪽입니다. 네. 미국채 10년물이거든요. 예. 미국채 10년물인데 4.3이었고요. 예. 4.3이 4.8까지 갔다가 다시 4.3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1월 예. 6일 이 무렵에 당선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1월 20일 이 무렵부터는 떨어집니다. 예. 금리가. 그래서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보면 똑같아요. 달러 보여드릴까요? 예. 달러입니다. 달러인데 104에서 예. 요 날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네. 당선됐다고 해서 요 무렵에는 달러 강. 예. 요때가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 예. 달러 강해질 거야. 110까지 관세 갔다가 때리면은 다시 또 110 103입니다. 갔다가 지금 여기 103, 200에서 무너지고.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네. 그러면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 네. 당선되기 전 시간을 생각해 보면 잘 몰랐잖아요. 트럼프가 될지 그때는 뭐 아리송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투표를 하고 나니까 트럼프가 확실하게 됐다고 아닌데. 나왔지. 그래도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결국은 이민과 무역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감세와 이제 규제 완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민과 관세, 그러니까 이민과 무역에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부터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민과 관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얘기를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아, 나도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그 두 쪽은 이기고 있었는데 네. 트럼프가 되니까 결국은 모든 정책이 첫 번째가 관세인데 네. 관세를 올리면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미국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예.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봐지는 거고 이민을 막거나 있는 사람을 내쫓으면 그것도 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사람이 모자라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네. 감세를 하면 네. 재정 적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니까 이자율이 오를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전부 다 이자율을 오르는 쪽으로 지적이 된 거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당시만 해도 뭐 바로 얼마 전이지만 진짜 옛날 얘기 같지만 달러와 유로, 달러와 예내 관계는 이자율 차이가 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도 강세가 될 것이라고 네. 예상이 됐고 실제로 딱 당선이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4.3이었던 게 4.8까지 갔고 음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4였던 게 110 110까지 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그냥 거기가 이제 한 분야고요. 그걸 갖다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랬죠. 그렇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난리를 쳤고 그게 뭐 이제 와서 보니까 110에서 내려왔고 4.8에서 내려왔지만 네. 당시에는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였고 그때 6% 얘기한 사람도 많아요. 이자율. 금리. 네. 이자율 6%도 얘기했고 예. 달러도 뭐 107 레인지에서 110 갔기 때문에 뭐 115, 120까지도 전저점이 뭐 114, 115 다 뭐, 생각을 네. 했는데 그런데 큰 전환점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딱 된 첫날부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첫날부터 뭐 조금 완화되게 얘기를 했죠. 뭐 중국은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뒤로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데이 원부터 한 거는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너무 많이 왔나 보다. 네, 예. 그래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이제 와서 보니까 결국은 관세가 제일 시끄러운데 네. 관세가 트럼프의 목표는 아닌 것 같잖아요. 수단이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는데 관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괴롭힐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다 내려오면서 다시 제자리에 온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봐지고 조금 특징적으로 보면은 환율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면 유로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유럽 쪽은 보면은 딴 거보다도 뭐니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끝날 것 같잖아요. 예. 최근에 젤렌스키가 예. 뭐 난리가 나고 뭐 노이즈가 있었지만 그래도 몇 달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종전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게 사실 유럽에는 큰 호재거든요. 유럽이 진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진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게 제일 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도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또 독일 쪽에서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또 이자율이 좀 오르고 그러니까 유럽 쪽 이자율이 워낙 경기가 나쁘니까 이자율이 곤두박질할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네. 이러다가 보니까 유럽이 유로화가 좀 살아난 거. 그게 환율에는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유로 쪽에 그게 좀 큰 게 있었던 거죠. 유럽 쪽에. 그래서 환율은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금리 쪽에서는 예. 사실은 굉장히 좀 특별한 건데 제 생각에는 그 재무장관 베센트 효과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베센트가 맞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 제가 뭐 예전에도 조금 본 적이 있는데 저하고 나이 비슷해요.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아, 네. 그래요? 예, 베센트가 6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그렇게 젊은 사람이 아닌데 네. 베센트가 보면은 뭐 섭섭합니다. 62년생이면 젊죠. 제가 63인데 그러면 저도 젊지 않은 척이 드네. 그렇죠. 네. 근데 베센트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네. 그리고 시장에서 뭐, 또 잡혀가 굴렀고 시장에서 잡혀가 굴렀고 또 소로스 밑에서도 또막 그 예전에 보면 베센트가 30살 때 그 소로스 펀드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트레이더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소로스 펀드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 베센트는 완전히 그 트레이딩 쪽에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예전부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센트가 그 영단은행 박살낼 때 그때는 그 이제 선수입니까? 주니어였으니까 주니어였겠죠. 얼마나 했을지 모르지만 봤겠죠. 밖에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봤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50살 때 소로스 펀드의 트레이딩 헤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CIO, 이 칩 인베스트먼트 오피서인데 이제 CIO. 뭐 트레이딩 하는 사람 말로 하면 이제 트레이딩 헤드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달러 엔 쪽에 투자해 가지고 1 빌리언 벌었어요. 달러엔으로요. 예, 달러엔으로 아주 유명한 스토리예요 그때요. 그때 달러엔에 베팅해서 뭐 10억 불을 벌었으니까 그거는 어디 에나 강세 쪽으로 예, 베팅을 했단 그때 말입니까? 약세 쪽으로 약세 베팅했을 쪽으로? 겁니다. 근데 그 약세 강세보다는 좀 이렇게 아비트라지 같은 거 좀 해가지고 10억 불을 벌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주 환율 쪽이나 이자율 쪽에는 아주 베테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를 굉장히 잘 알아요. 예. 그런 사람이고 뭐 개인적으로는 게이고
뭐 관계없는 얘기지만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그 친구가 최근에 보면은 어떤 게 저는 기억이 나냐면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파월하고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하고 좀 티격태격 할 때 파월의 임기가 26년까지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말 안 듣잖아요. 그래요. 안 예. 들으니까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그때 결국은 되진 않았지만 베슨트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야 파월이 좀 저렇게 하니까 파월의 힘을 좀 꺾는 방법으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후임을 지금 발표해 버리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섀도우 그렇죠. 페더 체어. 그러면 그림자 연주는 파월이 한마디 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갈참이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남았지만 그런데 그야말로 월가다운 발상이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 정치적인 수단이지만 근데 그 말 한 방으로 어떻게 보면 파월의 길을 많이 꺾었죠. 많이 꺾었죠. 네. 그 많이 꺾었어요. 요즘 파월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꼭 그래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네. 정도의 착사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가 올해 말씀드린 거는 그랬던 베슨트가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기준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짜리 금리가 중요하다. 시장금리. 네. 그 중에서도 10년물 국채 네. 수익률이라고 네. 딱 못 박았어.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사실은.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기준금리를 변해가 움직이니까 10년짜리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딱 이제 인지를 했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기준금리는 그야말로 연준이 정하지만 예. 10년짜리 금리는 재무부에서 할 일이 많아요. 늘릴 수도 있고 10년짜리를 더 많이 발행할 수도 있고 1년짜리를 많이 발행할 수도 있고 예전에 했던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걸 할 수도 네. 있고 10년짜리는 어느 정도 재무부에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10년짜리가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10년짜리 금리 반드시 내리겠다. 글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와 빈센트의 관계는 거의 뭐 한 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안심하게 된 이유가 이게 4.8까지 가는데 이게 5%, 6%, 7%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이 되겠구나. 그리고 미국 금리가 위로 가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수급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금리나 인플레이션에 물론 문제도 있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미국이 계속 조정직자가 나니까 트럼프의 그런 정책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뭐 발행을 해야 되니까 네. 수급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급에는 뭐 장사가 없는 건데 6% 7%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베슨트가 확실하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럴 일은 없어. 예. 내가 막을게. 예. 어떻게? 어떻게? 걱정하지 마. 그게 내가 궁금- 누구야? 내가 누구야 한 거죠. 그쪽을 시장을 잘 아니까. 그 이후에 나온 거는 10년 국채 발행을 별로 안 했거든요. 옐렌도. 짧게 많이 했는데 이제 정상화 시켜야 되냐 안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시기상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요. 결국 계속하겠다는 뜻이었고 그리고 10년짜리 금리 반드시 내리겠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재무부가 10년짜리 금리를 내릴 수 있나? 있죠. 10년짜리 발행을 좀 안 하고 다른 거를 발행을 많이 할 수도 뭐 있고 짧은 거로, 예전에 만기 짧은 거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10년짜리를 사주고 짧은 거를 팔아주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옐런 재무장관에 비하면은 베슨트는 굉장히 시장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처도 굉장히 잘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긴 거죠. 신뢰라는 게 다른 신뢰가 아니라 이 사람이 10년짜리 금리가 폭등하는 거는 막아주겠구나. 그런 심리가 사실 이자율 시장에는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딱 모르겠어요.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런 의심도 하고 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출범하면은 어쨌거나 미국의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국을 가장 경계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말이 됐건 행정명령이 됐건 정책적으로도 중국을 갖다가 굉장히 압박할 거야 싶은데 지금까지는 캐나다, 멕시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부분은 좀 다른 이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테이지 2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지 2 네,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예, 사실은 트럼프가 이렇게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트럼프 하는 게 결국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시장은 제자리에 다 왔는데 그리고 뭐
트럼프는 역풍 안 맞겠어?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예. 우연히 그렇게 됐다든가 흐름이 그랬다는 거고 뭐 그쪽으로 점프해서 얘기를 해보면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하는 거에 타겟은 어디겠습니까? 무조건 중국이죠. 그래서 제 얘기를 네. 마무리하자면은 네. 보도가 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예. 중국에 대해서 너무 조용하게 지금 취임초가 오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뒤로 네. 그냥 계속해서 미국 국채 팔지 말고 조금 더 사라. 뭐 그럴 수도 중국 있죠. 보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압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대대적으로 팔아도 미국에서 베센트 같은 친구들이 그거를 받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내고 뭐 하기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은행들한테 규제만 좀 풀어줘도 그렇죠. 국채 좀 더 살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단기적인 어떤 조치에는 옐런 장관보다는 베센트죠. 베센트는 시장을 잘하니까 시장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10년짜리 잘 안 오를 거야.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금리 쪽에서 그런 쪽에 움직임이 가다 보니까 환율이 달러가 내려온 약해진다.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유럽 쪽의 이슈도 있었지만 미국의 금리가 내려온 것이 금리에 대한 사실 큰 걱정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사라진 것 같거든요. 네. 채권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조금 움직이는 거는 걱정이 별로 안 돼요. 네. 빵기때까지 들고 가도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예. 금리가 4%가 넘으니까 예. 괜찮은데 겁나는 거는 막 5%, 그래요. 6%, 7%막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마진콜이 막 나오고 뭐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주로 개인보다는 기관들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안정감을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돌아선 데에는 금리가 작용을 했고 예. 그 금리에 영향을 준 사람은 베센트도 좀 있었다. 사실은 달러와 이자율이 거의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움직였지만 지난 11월 5일 이후에는 진짜 둘이는 완전히 같이 갔어요. 맞아요. 104에서 110, 예. 110에서 다시 104, 4.3에서 4.8, 맞아요. 4.3까지가 완전히 똑같이 움직였다는 거는 네. 시장에 좀 이런 안정감을 좀 줬다. 어. 그래서 달러가 좀 약세가 됐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거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추세가 갈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관세가 결국은 중국이 타겟인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옆에 사람들만 예, 건드리고 예, 있는데 어쩌면 중국의 양회를 기다려서 어.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미국 그 정책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중국 패를 먼저 보고 하려고 했던 건지 또 중국은 또 굉장히 부양책 쪽으로 가니까 이거를 보고 관세가 어떻게 나올지 결국은 관세에 관련된 트럼프의 입에서 시작되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트럼프 말 한마디 그다음에 트럼프 주위에 있는 머스크나 베센트나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을 매일매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채팅창에 곰팔님, 곰팔? 예. 네. 일단 이제 우리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이 베센트가 장기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낮출 거야. 국채 네. 이자를 낮출 네. 거야 했더니만 국채 수익률 낮출 거야 했더니 낮아졌단 말이죠. 네. 일단 장기채 숏제비들은 좀 줄은 듯. 이 말씀도 일리가 예, 있는 게 그렇죠. 베센트 정도가 예.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미국채 숏으로 미국채 가격 빠진다, 금리 오른다 쪽으로 베팅했던 선수들이 야야 그냥 뭐 겁나는 정리해라. 거죠. 이것만 겁나는 해도 거죠. 상당한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숏에 베팅하는 거는 채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채권이든 주식이든 뭔가 이렇게 숏에 베팅하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이게 끝이 없어요. 이거는 무한대로 터질 수가 터질 있기 수 때문에 있죠. 그렇죠. 숏 가는 건 항상 무시무시한 건데 숏은 그래서 되게 짧게 가요. 그런데
뭐 마냥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마냥 갈 수가 없는 단기간에 하는데 베센트가 나중에 말을 바꿀지는 모르지만 한 번 말을 했는데 몇 달은 간다고 봐야 되니까 지금 뭐 지적해 주신 대로 최소한 시장을 움직이려면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심리를 그래요. 꺾어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근데 예. 심리를 좀 꺾었다. 아,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엄청난 우려가 있죠. 네. 뭐 미국 뭐 저렇게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베센트가 그냥 말로 때우고 있다. 말로 때우고 있고 베센트의 무서운 점은 뭔가 움직이면 베센트는 뭔가 내놓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이피션트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1년, 2년을 막지 못하지만 몇 달은 막아줄 것 같으니까 조금 그쪽에서 안정돼서 미국 주식도 조금 미국 주식은 좀 다른 게 지금 환율하고 이자는 올라갔다 탁 내려왔지만 네. 주식은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러다가 2주 전에 예. 한 2주 전부터 이제 꺾였잖아요. 그런데 우선 오른 시점만 보면은 그때는 뭐 이자율 안정, 환율을 내려간 거 하는 게 다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 소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슈 자체가 이제 미국의 경기 우려,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이제 미국의 독점력이 유지가 되느냐 이런 이슈가 오니까 이거는 좀 뭐 매크로 뭐 이자율 환율하고는 조금 좀 다른 이슈잖아요. 네. 그렇게 오니까 이제 내려오게 됐고 또 지금 이자율 쪽에 조금 안정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도 지금 뭐 4.2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예. 또 한 가지 이슈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하나 재밌는 거는 2주 전부터는 어떤 현상이 좀 있었냐면 이제까지 본 대로 환율하고 이자율이 계속 같이 다닌 것처럼 이자율과 주식도 거의 같이 다녔어요. 그랬죠. 예, 지난 뭐 한 2, 3년 예, 동안. 예.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데 그게 좀 뒤집힌 게 한 2주 전부터예요. 2주 전부터 그러니까 채권하고 주식으로 얘기하면 채권하고 주식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다녔어요. 지난 한 3년 동안. 그랬는데 지난 2주 동안은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오르잖아요. 채권이 오르잖아요. 이자율이 가격 내리면서. 측면에서. 예. 네,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심리가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뭐 안전하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주식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주식이 내릴 때 오르는 게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를 때는 내리는 거는 사람들이 감수를 하는 거예요. 네. 주식이 오를 때 다만 내리면 좀 조금만 내려줘. 너무 많이 내리지 말고 안전자산의 첫 번째 그 요건은 주식이 내릴 때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요즘은 금은 안전자산 아니에요. 금은 그냥 좋은 투자처지 금하고 주식하고 반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아니에요. 예, 예. 채권도 그동안 안전자산 아니었어요. 예, 예. 같이 움직였으니까. 같이, 유일한 안전자산은 달러밖에 없었어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달러였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안전자산의 형태를 좀 보이는 거죠. 그것도 가만히 보면 제가 너무 뭐 침소 뭐 이렇게 한 가지 쪽으로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채권에 대한 안정감을 좀 줬기 때문에요. 채권에 대한 안정감을 주니까 야, 어차피 4%는 넘는데 주식 좀 이상한데 채권하고 다시 전통적으로 6대 4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최근 2주간에 보면은 채권에 대한 움직임이 확실히 안전자산의 움직임이 좀 있어요. 지난 2주 동안은 채권하고 주식하고 완전히 반대로 다닙니다. 특히 주식이 많이 빠지면 채권 가격이 예. 올라요. 올라요. 금리가 내려가는 네, 거예요. 예. 그때 이유를 보면 이유 불문인 거예요.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뭐 오늘 밤에 또 고용지표 같은 거 나오겠지만 그런 거가 나오면 이자율이 움직이고 이자율이 움직여서 환율을 움직이게 하고 주식을 움직이게 했는데 지금은 이자율은 잘 모르겠고 뭐가 나오면 미국의 경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뭐 이제 굿뉴스가 굿뉴스 되고 예. 배뉴스가 배뉴스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주식이 움직이고 나면 주식의 반대 방향으로 채권이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이 한 2주 전부터는 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뭐 우리 투자가분들, 뭐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제 말씀이 뭐 100% 맞는 거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지난 2주 동안 좀 있었다. 네. 예전에는
미국에 관련된 경기에 관련된 이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슈가 뭔가 데이터가 나오면 무조건 그걸 금리하고 연결시키고 예. 그리고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주식에 연계를 시켰는데 예. 지금은 그런 방향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포커스가 항상 중요한데 예. 미국의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식의 어떤 움직임이 결정이 되면 야, 미국 주식 많이 빠지는데 그럼 채권은 오르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의 조금 뭐 파라다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의 포커스가 조금 달리 가고 있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게 한 2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한 번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런 면이 좀 있다.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제가 말 틀릴 수도 있지만 김준성 저렇게 얘기하던데 한번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움직임이 지난 2주는 분명히 달라요. 맞습니다. 예,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면 꽤 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떤 뭐 미국 경기에 대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고용지표. 네. 이런 게 나올 때 과연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식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예전에는 이자율이 움직이고 주식이 움직였는데 느낌은 주식이 움직이면 이자율이 따라가는 것 같은 요새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분위기가 좀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제가 뭐 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생각을 해볼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표님? 지금 이게 인포맥스 이제 그건데요. 세계 주가 지수. 네. 너무 작나요? 네. 잠깐만요.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 네. 자,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제가 언제로 잡았나 하면은 1월 20일부터입니다. 네. 트럼프 취임 이후에요. 네. 트럼프 취임 이후인데 지금 제일 많이 오른 데는 홍콩 항생이고 러시아고 네. 독일도 좋습니다. 독일도 많이 올라. 유럽이 다 유럽이 좋고요. 좋아요. 예.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안 좋은 쪽 네. 1월 20일 이후로 어제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5.48%. 네. 제일 안 좋습니다. 네. 제일 안 좋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나스닥이 올라오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그러니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이 안 좋거든요. 네. 안 좋은데 여기서 그러면 미국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거 하겠구나인데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은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는 제가 어제까지 해서 지난 2년 동안을 보는 거예요. 네. 2년 동안을 보는 것 같으면은 여기서 지금 미국 나스닥이 아직도 지난 2년 동안 54.6%입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이제 판단이 애매해져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선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지금 이제 1월 20일부터 보여주셨지만 뭐 금년 초로 봐도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 그냥 첫 번째 생각에는 23년과 24년이 미국이 너무 좋은 거였죠. 너무 좋았고. 네, 너무 좋았고 딴 데는 뭐 도저히 못 따라갔거든요. 그러니 돈이 미국으로 뭐 쏠리니 달러도 예. 강해지는 거고 네. 주식은 계속 오르고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하고 차이 봐도 뭐 막 40%씩 나잖아요. 그러니까 23년에 S&P가 24% 올랐고요. 맞아요. 24년에 23% 올랐어요. 그러니까 외우기 2년 쉬워요. 연속, 그러니까 2년 연속을 그렇게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미국 했지만 사실 주식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 트럼프 효과가 계속 반영되다가 미국 주식이 꺾이는 이유를 보면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뭐겠습니까? 경기 우려잖아요. 경기가 이거 괜찮은 거야? 지금 경기 우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경기 우려에 더불어서 AI가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건데 AI에 관련돼서는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야 AI가 버블이라 하더라도 버블의 초입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 버블의 초입이니까 계속 갈 것이고 결국 반도체 쪽에서 AI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쪽에서 난리가 난 거지만 네. 결국은 AI 프로덕트를 한번 봐야 돼.
AI가 해낼 수 있는 프로덕트가 과연 세상을 바꾸는 거야. 이래서 사실은 뭐가 됐든 그냥 AI로 괜찮았는데 최근에 저는 결정적으로 흔들었던 게 그 딥시크 같아요. 그게 뭐 사기든 진짜인지 뭐든 간에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도 되는 거야? 근데 미국은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미국이 독점적으로 AI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거야. 저렇게 꼭 비싼 칩을 사줘야 되고 저렇게 꼭 AI 인력 채용한다고 저렇게 높은 연봉을 갖다가 줘야 되고 네. 그러지 않아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AI의 독점력에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죠. 그동안 미국이 잘 나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AI를 미국을 당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완전 그야말로 동무대의 독점. 엔비디아 뭐 세상 일 없어도 무조건 오르고 뭐 이런 동무대에서 약간 확실치는 않지만 퀘스천이 생긴 거잖아요. 꼭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AI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예전에 코로나 모르듯이 AI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퀘스천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흔들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유럽 주식이 좋은 거는 전에도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도 주식이 좋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게 유럽에는 그야말로 대형 호재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유럽이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게 유럽이고 중국 쪽은 뭐 중국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지만 항생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중국 안에서도 기술주만 오르는 거거든요. 예. 양회에서도 엊그저께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예전에 중국의 부양차 가면 뭡니까? 무조건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했는데 부동산 얘기 쭉 들어갔잖아요. 예. 중국에서 지금 부양책으로 얘기하는 게 기술주를 올리겠다. 기술주를 올리겠다. AI를 돕겠다.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바뀐 것이고 결국 미국도 중국을 그렇게 견제하는 이유가 중국이 AI나 이런 IT 쪽에서 미국을 쫓아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사실은 유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럽의 테크놀로지는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유럽에 지금 테크놀로지 제대로 된 기업이 있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아시아에 뭐 있습니까? 뭐 한국이 뭐 반도체 좀 만들고 중국이 대만이 만든다지만 다 그냥 칩 정도 만드는 거지. 일본도 뭐 IT 쪽에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없는 거고 결국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2등은 무조건 중국이거든요. 무조건 중국인데 그거를 미국이 계속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요번에 퀘스천 마크가 생긴 데다가 중국이 뭐 기술주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미국이 뭐 훨씬 우세하겠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 쫓아가느냐 그게 관건이고 사실은 국내 주식이나 전체적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만일에 조금 무너지잖아요. 그런 독점적인 게 아닌 것 같아 하고 내려와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지금 한 10% 빠졌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한 10%나 뭐 15%를 빠지면 그거는 보나마나 미국의 독점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의 주가가 야 미국은 떨어졌지만 미국이 좀 안 좋고 중국이 더 좋은 것 같아. 뭐 유럽도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될까요? 저는 미국이 폭락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 따라서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자산시장을 버텨주려면 그래도 AI 쪽에서 뭔가 진짜 세상을 바꿔주는 게 나와야 되고 그런 거에 재편에 있어서 미국이 좀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주도적인 거를 가져가야지 이게 많이 흔들려 버리면 몇 년 전에 주식이 많이 흔들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공급망이 흔들릴 때였잖아요. 요번에도 공급망을 막 셔플을 해버리면 그러면 주식에는 전체적으로 나쁜 거거든요. 사실 국내 주식도 지금 엄청 잘 버티잖아요. 잘 버티는데 환율은 잘 못 버티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그다음에 사실 국내 정치 상황이 지금 뭐 나쁘잖아요. 그리고 뭐 쉽게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뭐 재정 정책, 뭐 금융 정책, 산업 정책 이런 게 뭐 제대로 잘 안 된다고 봐야죠. 정상적일 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저런 움직임이 있고 미국이 난리를 치고 지금 산업 정책이 쌩 난리가 났을 때 우리가 뭔가 잘해야 되는데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아무도 예. 다 복지부동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주식도 버티고 있는 이유를 보면 중국이 버티고 홍콩이 오르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홍콩은 많이 오르고 우리도 기술주의 범주 내에 들어 있으니까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주는 것이지 과연 여기서 계속 미국 기술주가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저는 여러 가지 뭐 초점이 있겠지만 이제 매크로 이자율 뭐 이런 쪽보다도 미국의 경기가 어떤지가 첫 번째고 미국 경기가 꼬꾸라지면 뭐 전 세계가 다 꼬꾸라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 기술주가 독점적인 저런 지위 그다음에 잘 나가는 거 그런 게 좀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그게 너무나도 많은 챌린지를 받게 되면 미국 주식이 많이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뭐 이머징 마켓 어느 나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기술주에 관련된 거 그런 거에 관련돼서 뭐 분석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재작년에 20몇 프로, 작년에도 20몇 프로, 2년 연속 20%대 네. 중반에 엄청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연초 이후에 지금 안 좋은 쪽에서 미국이 앞에 있고 네. 이제 나스닥은 고점 대비 한 10% 조금 네, 10% 이제 빠졌죠. 빠졌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네. 아닙니까? 2년 연속 20%, 뭐 이런 식으로 20몇 프로 오르다가 한 10%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이야.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 예. 반면에 다른 시각은 예. 이렇게 왔는데 20%, 10% 이걸로 과연 끝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게 지금 예. 이제 그거 한데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거 대표님도 그냥 이거 그냥 무슨 종목인지 관심 갖지 마시고 이게 월간 차트입니다. 네, 그래요. 월간 차트 무슨 종목이냐?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인데 예. 이게 지금 이게 12월 달에 이렇게 날아갔어요. 이렇게 그럼요. 12월 달에 이렇게 날아가고 1, 2, 3월 3개월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거든요. 네. 음봉이 나와가지고 지금 얘 보세요. 네. 지금 딱 보시면 이거 이렇게 했다가 200일선에 와갖고 이제 겨우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나 더 보시죠. 우리 또 한국 사람 돈 많이 들어간 종목 팔란티아 테크. 네. 이거는 상장 이후 전체 주가 흐름입니다. 네. 2023년 한 이 무렵부터 2023년 한 봄부터 한 5월 이 무렵부터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네. 날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뚜두둑 3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1차적으로 레벨에서 한번 딱 멈췄는데 이것도 데일리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거든요. 네. 5, 20, 60에서 네. 더 빠지기는 좀 뭐해 하는 상황이죠. 그래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로 조정 끝났으면 지금도 저가 매수죠. 네. 근데 이게 혹시나 이게 ABC가 나오면 왜 합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뭐 그 테크놀로지 이제 관련돼서 잘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빅테크 같아요. 빅테크. 빅테크. 그러니까 M7. 뭐 저 회사들도 충분히 큰 회사들이지만 네. 저 회사들은 조금 오버했을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너무 좋다 하니까 버블의 전형적인 형태고 그렇지만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AI의 그 실질적인 상품을 만들어 네. 엔비디아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뭐 테슬라는 좀 하고 메타라든가 이렇게 예. 진짜 AI에 관련된 실질적인 상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 빅테크들이 결국 빅테크가 만들 걸로 봐지니까 거기가 버티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아직도. 네. 그럴 때 저런 특정한 테크놀로지 몇 기업이 저 그래프 보면 저거는 뭐 누가 봐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그 펀더멘탈로 봐도 안 좋아 보이는 게 많이 있는데 저런 기업들 한두 개, 그다음에 또 테슬라. 테슬라는 워낙 뭐 머스크가 저스tek 난리를 치니까 네. 조금 제껴놓고 한 그 빅테크 중에 뭐 엔비디아를 제껴놓는다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까지 AI에 대한 실질적인 상품을 보여주는 회사들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반도체 쪽에서 딥시크가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쫓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성과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미국의 경기 하나, 두 번째는 진짜 미국의 빅테크에 연결된 AI에 연결된 빅테크의 성과라든가 앞으로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이 관건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돼서 테크놀로지 관련된 거 잘 이해하고 그쪽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것이 국내 주식도 국내 주가도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앞으로 향방을 가르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시작해서 제자리에 왔으니까 트럼프가 뭐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1차는 뭐 우방국을 때린 것이고 이제 예. 진짜 본 게임 중국과의 결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세가. 예. 시장을 굉장히 변동성 크게 만들 것 같고요. 예. 그 와중에 뭐 이를 일비할 게 아니라 과연 미국과 중국의 테크놀로지 싸움은 어느 쪽으로 가고 예. 거기에 관련돼서 공급망은 어떻게 되고 예. 한국은 어느 자리에 쓸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예. 그쪽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국내 뭐 산업, 국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국내 주식이 금년에 잘 되고 못 되고는 또 미국에 달려 있다. 그래서 뭐 얄미워서 미국은 좀 내려가고 우리는 올라가고 이게 제일 기분도 좋고 모든 게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어려워 보이고 미국이 여기서 되돌아 올라가서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도 우리가 꾸준하게 올라서 다시 뭐 우리도 2,800, 3,000 가는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 뭐 그쪽에 좀 희망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국내적인 사정은 우리 매번 얘기하던 그런 거 해결됐습니까 지금? 주주 환원 뭐 됐습니까? 그것도, 예, 그래요? 상법 개정 뭐 예,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이 좋다고 해서 예전에 생겼던 문제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환율이 잘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자본 유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은 그렇다면은 금년에도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식이 돌아서야 한국 주식도 돌아서지 미국 주식은 내리지만 한국은 계속 괜찮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대표님 나오신다길래 이거 한번 복습 한번 하고 싶었는데 네. 요 화면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거 S&P 500 빅스입니다. S&P 500 빅스 일간 차트거든요. 네. 이때가 작년 8월 5일 날 그때 네. BOJ 금리 인상하면서 뭐 엔캐리 청산 네. 겁나면서 네. 주식 한번 급락할 때인데 그때 지금은 24거든요. 네. 자 20을 넘어서면 조금 이제 불안한데 그렇죠. 전에 우리 초기에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네. 빅스를 뭐로 나누라 하셨죠? 그러면 그게 지수 몇 % 움직인다를 대충 그 16으로 나누면 됩니다. 16으로. 네, 16으로 나누면 매일매일 종가가 1%씩 움직이잖아요. 그럼 빅스가 16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빅스 1%를 매일 움직이면 1%를 매일 움직이면 빅스는 종가로 16이다. 16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로로 아래든 간에 어제 종가만 비교해서 어제 종가 오늘 종가에서 매일매일 한 달 동안 1%씩 움직이면 16이에요. 그러면 빅스가 한 32 정도 갔다는 얘기는 그건 지수가 매일매일 2%. 매일매일 2%. 굉장한 거죠. 매일매일 2% 빠진다고 봐야겠죠. 빠지는 모르든. 빠지든 오르든 변동성. 예, 변동성이. 그런데 그래서 15 정도면 되게 안정적인 거거든요. 15 정도면. 그래서 사실은 미국 주식이 오를 때 트럼프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5,780 몇에서 6,100 얼마까지 오를 때 보면 빅스가 계속 15에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냥 안정적이어야지만 꾸준히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빅스가 24, 25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되죠, 지금 뭐 관세 때문에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세상에 진짜 제일 똑똑한 게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빅스가 저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앞으로 내재 변동성이니까 앞으로 많이 움직일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뭐 제가 중원부원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결정, 그게 남아있다. 네, 그게 남아 있고 그 결정과 연결돼 있는 테크놀로지 그 회사들의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2차 전지도 중요하고 자동차 산업도 중요하고 방위 산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AI하고 연결된 테크놀로지와 그 연결된 공급망이 재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될 때 한국과 대만과 일본과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위치를 잡느냐 네. 이런 게 아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네. 우리 또 트레이더로서의 김준송 님의 촉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자, 이게 데일리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빅스가 한 15 정도면 여기예요. 네. 15 정도면 여기고 한 20만 넘어가도 시장이 조금 다음 날 아침에 보면 뭐야 이거 나스닥이 뭐 한 3% 가까이 빠져 이런 네. 식의 분위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 또 받는 느낌이 이 정도면 또 이렇게 시장이 안정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여기가 이제 또 항상 요 오른쪽이 문제 아닙니까 이제 네. 당장 닥칠 일이. 예, 요거는 네. 그러면 조금 키워볼게요. 네. 요게 위클리입니다. 네. 자, 요거 먼슬리예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때가 금융위기 때고 네. 이때가 코로나 터졌을 때고 네. 의외로 이게 작년 8월 5일 BOJ 충격이 컸고 네. 요러다 그냥 안정될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아직도 이게 시장은 변동성 장세가 좀 뭐 알 수 없죠. 알 알 수 수 없는데 없는데 느낌이. 저는 이제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진짜 하나만 한 코멘트인데 빅스가 조금 안정이 되든 빅스가 안정되려면 시장이 이제 많이 안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뭐 오르든 내리든 간에 예. 미국 주식이 뭐 하루에 이렇게 2점 몇 %씩 움직여 가지고는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증시가 오르가 증시가 오를 가능성이 빅스도 내려오고 움직임이 적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상향합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뭐 모든 게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미국은 안정만 되면 계속적인 자금 유입이 들어오거든요.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는 거의 다 하나예요. 주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돈이 빠지는 거지. 미국이 안정만 돼 있으면 계속 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혹시 여쭤본 게 제가 답을 드린다면 지금 빅스 같은 거 좀 봐야 돼요. 느낌도 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좀 움직임이 좀 적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루에 막 2%씩 오르고 내리고 하면 그것도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올랐다 내렸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그냥 진짜 하나만한 코멘트지만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결국 내려요. 안정돼야 올라가지. 그러니까 시장이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데이터든 무슨 데이터가 이런 거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건데 네. 데이터에 너무 많이 반응한다. 위든 아래든. 어. 그렇다면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어허.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할 때 데이터가 상당히 이거 많이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런데 시장이 별로 안 움직여. 뭐 딴 얘기 막 해요. 또 저는 안 그랬어.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조금 미국 시장이 안정되고 미국은 안정만 되면 주식이 그냥 우상향을 하니까요. 요즘은. 뭐 어쨌거나 뭐 미국이 동무대 그러니까 미국의 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고 뭐 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됐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약세가 됐는데 그게 미국에 있는 돈들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약세가 된 걸까 하고 생각해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미국의 채권 시장이 안정되면서 어느 정도 뭐 그냥 내려온 것이지 미국에 지금 돈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 돈 나올 구멍이 이제 거의 다 막힌 거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돈들이 이제 빠져 나오는 현상이 있느냐? 그것까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왔으니까 돈이 좀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110까지 같은 게 104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다 몰렸던 자금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니 160 카드 달러엔이 147까지 왔으면 예. 막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그냥 느낌적으로 ETF 같은 거 플로우 보시면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예. 확실히 안 나왔어요. 그거를 보는 방법은 ETF 같은 거 보면 되거든요. 그쪽은 달러가 내려온 거에 비하면 별로 안 빠졌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그 역반응이지. 지금 미국에서 돈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유럽과 중국으로 가는 그런 트렌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좋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 재작년에 나빴으니까 올해는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약간 위험하다. 그러니까 좀 잘 봐야 된다. 미국이 계속 떨어지면 한국은 버틸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돌아서기를 바라고 뭐 둘 중에 하나로 하라 그러면 진짜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려면 저는 돌아설 것 같아요. 돌아설 거는 같지만 근데 미국이 한 10% 정도 지금 기술주가 문제가 됐으니까 정말로 요즘은 뭐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AI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AI, 오픈 AI가 뭐 어떤 상품들이 나왔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고 뭐 챗GPT가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주식의 큰 방향을 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요새 저 월가 분위기가 그렇대요. 네. 주식 트레이드 같으면 주식 트레이드, 네. FX 쪽이면 FX 트레이드가 네. 일단 주식 던져놓고 네. 일단 달러 숏 쳐놓고 네. 빠지니까 시세가 네. 그러고 가서 일단 두리번 거리면서 네. 야 왜 빠진대? 이런데요 지금 분위기가. 예, 지금 뭐 어려운 거죠. 미국의 동무대에서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는데 사실 의외로 빠지고 있거든요. 달러는. 예. 그러니까 글쎄요, 아주 좀 헷갈리는 시장이지만 뭐 지픽스 보여주셨지만 예. 시장이 진짜 제일 똑똑해서 앞으로의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시장의 포커스가 뭔지를 잘 보고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시장 보는 게 재밌어서 시장은 진짜 매일 보거든요. 근데 시장이 막 움직일 때 뭐 미국 실업률이 어떻게 됐고 뭐 미국 뭐 PMI가 어떻게 됐고 뭐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때도 중심을 잡아야 될 게 경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가 중요하다. 저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